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스페인 매체가 공개한 한국 특집 영상이 유럽연합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위 산업이 유럽연합을 압도하는 것도 모자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세계 최강의 위상을 누리고 있는 만큼 생산 공정의 지연과 생산비 급등으로 인해 현재 고사 직전에 내몰린 유럽의 방위 산업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필사적으로 제대로 따라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이 영상에 적나라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9월 23일 스페인의 정치 외교 매체인 폴리틱스 인트로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날이 갈수록 세계 초강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다져나가고 있다며 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오늘날 한국은 첨단 기술과 거대 기술 기업, 그리고 K-팝과 K-드라마 등 대중문화로 유명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몇 년 동안 불안정해진 세계에서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위 산업이 한국의 경제 및 지정학적 전략에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세계 4대 무기 수출 강국으로 급부상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페인 매체는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스페인과 유럽 사회가 이를 어떻게 잘 따라 배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방위 산업을 구축하게 된 것은 크게 5가지 배경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그 첫 번째로 한국의 지정학적 배경을 손꼽을 수 있는데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한국은 끊임없이 북한의 위협 아래에서 살아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과 대규모 병력과 같은 전통적인 군사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려는 시도를 쉴 새 없이 벌여왔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매체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한국은 주로 전통적인 전쟁 수단에 초점을 맞춘 방위 산업을 발전시켜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지상 침공에 대응할 수 있는 전차와 자주포를 비롯해 대공 방어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페인 매체는 많은 서방 국가들이 사이버전이나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같은 첨단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한 반면 한국은 보다 즉각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어 수단 개발에 집중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한국의 이러한 전략은 한반도의 독특한 상황에 맞춘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성공적인 상업적 전략이 되었다고 극찬했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분쟁에서 단거리 미사일과 탱크, 그리고 포병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유럽 및 중동 국가들이 전통적인 전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페인 매체는 전통적인 방어 수단에 집중했던 한국의 방위 산업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스페인 매체는 한국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으로 올라선 두 번째 배경으로 끊임없는 세계 시장 진출과 이를 통한 사상 최대의 수출 기록 달성을 손꼽았습니다. 바로 한국이 지정학적 상황을 이용하여 자국의 방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2022년만 하더라도 한국은 170억 달러 이상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세계 8대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섰다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한국이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27년까지 세계 4대 무기 수출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K 흑표전차와 K9 썬더 자주포를 비롯해 FA-50 전투기와 같이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무기 체계는 동남아시아와 중동은 물론이고 유럽에서조차 각광받을 만큼 최강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스페인 매체는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올라선 세 번째 배경으로 한국의 독보적인 경제 및 기술적 요인을 손꼽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경제 및 기술 발전을 활용하여 고품질 무기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는 제조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 같은 한국 기업들은 다른 산업에서 시작해 흑표전차와 K9 자주포 등 최첨단 군사 장비를 생산하는 경험을 쌓아왔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이미 삼성과 현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리 잡은 기술 인프라는 한국이 경쟁사들보다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이고 정교한 무기를 제조할 수 있게 했다며 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따라서 스페인 매체는 이 제품들의 경우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됨에 따라 예산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스페인 매체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기준에 딱 들어맞는다는 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덕분에 한국의 군사 장비는 NATO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생산되고 있고, 이는 NATO 회원국들의 방위 체계와도 상호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스페인 매체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방위 산업을 갖추게 된 네 번째 비결로 신속 정확한 방산무기 생산을 손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 매체는 현재 한국이 기술과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는 또 다른 경쟁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속한 생산 속도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무기 도입은 방위를 강화하려는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데, 이를 정확하게 지키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이 빠른 납품을 통해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은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맺은 지 단 몇 개월 만에 수백 대의 K 전차와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전달하기로 약속했다며 크게 놀라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스페인 매체는 이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방산무기 생산 속도는 독일이나 미국의 대안보다 훨씬 빠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방위력을 증강하려는 다른 나토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폴란드에 앞서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도입해왔던 핀란드와 노르웨이에 더해 에스토니아에서도 한국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전략 자산을 도입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처럼 러시아의 실질적인 안보 위협에 놓인 동유럽에서도 신속한 무장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에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매체는 한국이 전 세계로부터 동경과 찬사를 받을 만큼 세계 최고의 방위 산업을 이룩한 다섯 번째 배경으로 미래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를 손꼽았는데요. 스페인 매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은 전통적인 방위 시스템뿐만 아니라 첨단 군사 기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왔다고 극찬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산 안창호급 KSS-3 잠수함만 하더라도 한국의 모든 최신 기술을 접목해 개발됐는데, 여기에는 잠수함 발사탄도 유도탄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체계 VLS뿐만 아니라 예인 소나와 측면 배열 소나를 비롯해 선체 부착형 능수동 소나와 체계 종합음 탐기 등 최첨단 소나 체계까지 적용함으로써 수중 전투 및 대잠수함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세계 최강급 잠수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정찰 및 공격 임무를 위한 고급 드론도 개발 중이며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무기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페인 매체는 한국 기업들이 막대한 기술 투자를 통해 인간의 개입 없이 작전이 가능한 자율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전장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병사들의 위험을 줄이며 작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페인 매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방위 산업의 경제와 기술적 능력을 함께 결합해온 한국은 오늘날 세계 방산무기 수출 분야에서 신흥 강국으로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목표와 야심찬 비전을 바탕으로 한국은 자국 방위를 넘어 세계 방위 산업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심지어 이를 통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올라서려 하고 있다며 스페인과 유럽 각국도 이를 잘 본받아 성공적인 경제 부흥에 나서길 바란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스페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마주했을 때 어쩔 수 없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세계 최강의 방위 산업을 발전시켜왔던 우리의 빛나는 위상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신형 잠수함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나 중국의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핵잠 실종 사건에 이어 또다시 잠수함이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중국에서 잠수함 연쇄 실종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반면에 한국 잠수함은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올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 우한의 조선소에 정박해 있던 39호형 위안급 잠수함이 불현듯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외신들이 중국 잠수함의 침몰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건데요. 앞서 대만 자유시보는 지난달 중국 우한 양쯔강변 우창조선소로 추정되는 정박지에서 중국의 39호형 위안급 잠수함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했다며 수면에 기름 오염이 발생했고 크레인과 기름을 빨아들이는 장치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잠수함이 원인 불명으로 갑자기 침몰하면서 주변 해상에 엷은 기름막이 생겨 주변에 기중기선을 투입해 방제 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39호형 위안급 잠수함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운용하는 가장 현대적인 디젤 잠수함으로 사라진 주력 잠수함에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을 테지만 어쩐지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조선소의 수상한 변화를 알아차린 건 퇴역한 미 해군 잠수함 전투 장교인 톰 슈가트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원입니다. 앞서 슈가트는 SNS에 조선소 주변 위성사진을 게시하며 잠수함이 정박돼 있던 곳에 크레인 바지선이 모여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이어 바지선이 모두 사라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업로드했는데 그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이며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숫주인 대만 국방아카데미 전략연구소장은 중국 잠수함 침몰 원인은 내부 기계 고장이나 외부 충돌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방산 전문가들도 39호형 위안급 잠수함에 대해 균형 유지를 위해 채워 넣는 평형수 탱크 고장, 제어 회로나 어뢰 발사관 문제, 배기 밸브나 대형 베어링 파손 등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조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에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중국은 국가 운영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와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의 중국 잠수함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라 엄청나게 새로운 일이 아닌데요. 앞서 6월만 해도 중국 핵잠수함이 오작동으로 수면 위로 상승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온라인에 퍼졌는데 당시 대만 언론들은 대만 서해안에서 200km 떨어진 대만 해협에서 찍힌 중국 핵잠수함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대만 어민이 촬영한 것으로 진급 탄도미사일 발사 핵잠수함으로 보이는 함선 표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게 포착된 겁니다. 앞서 중국 매체 글로벌타임즈는 중국 잠수함 부대 창설 70주년을 맞아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들이 정기 순찰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었는데 이들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전문가들 역시 남중국해에서 칭다오 기지로 귀환하던 핵잠수함이 오작동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아니냐며 지적했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왔던 건 작년에 중국 핵잠수함에 문제가 있어 침몰이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도 나와 한 차례 발칵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 국정원에 해당하는 대만 국가안전국이 중국 핵잠 침몰 사고를 공식 인정하면서 중국 잠수함의 민낯이 드러났었습니다. 작년에 대만 국방부가 중국 핵잠수함 사고로 승조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문을 부인했지만 중국이 이를 다시 바로잡은 겁니다. 영국의 더타임스는 작년에 중국의 핵잠이 미국과 영국 잠수함을 노린 장애물에 걸려 침몰했으며 이 과정에서 승조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영국 기밀 보고서가 존재한다고 폭로했었는데요. 작년 8월 중국의 2세대 93형 상급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인근 지역에서 침몰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중국이 헛소문이라고 부인했던 주장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당시 더욱더 논란이 됐던 것은 사고를 낸 93형 상급 핵잠수함이 중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중 가장 강력한 공격형 핵잠수함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뉴스에 따르면 93호형 잠수함은 함수의 6기에 533 어뢰 발사관을 갖추고 있으며 스텔스 설계까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빈 깡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현재까지도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 93호형 잠수함 침몰설은 거짓이며 중국의 군사력을 흠집내기 위한 반중 세력과 외신의 음모라는 글만 검색되고 있는다는 점인데요. 당시 사실을 부인했던 대만 정보당국도 최근 국회 입법원에 출석해 중국 잠수함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침몰을 공식 인정했지만 중국만 모른 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 2018년엔 중국 핵잠이 너무 시끄러워 일본에 발각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며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93호형으로 불리는 중국의 110M 상급 핵잠수함이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에게 멀컥 발각됐었습니다. 당시 중국 잠수함은 일본 해군에게 발각돼 이틀간 쫓겨다닌 끝에 공해에서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돛대에 매단 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핵잠수함이 소음이 너무 심해 일본 해군에 발각됐으며 일본 함정과 군용기의 추격을 견디다 못해 부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것은 중국 해군의 수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수개월 동안 수중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핵잠수함에 있어 정숙성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일단 발각돼 잠수함의 독특한 음향이 적에 의해 기록되면 잠수함의 작전 능력은 사실상 소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일본 해군에 발각된 93호형 잠수함은 악명 높은 소음으로 유명했던 한급 핵잠수함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해군이 절치부심하며 만든 잠수함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중국의 91형 잠수함도 2004년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가 일본 해군에 쫓겨 중국 영해로 돌아왔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중국이 절치부심해서 만들었다는 93호형 잠수함의 경우 91형보다 훨씬 조용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번 노출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중국이 이들보다 훨씬 더 조용한 차세대 잠수함 95형을 취역시킨다고 했지만 여전히 의문입니다. 반면에 한국 잠수함의 상황은 중국과 완전히 딴판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대한민국의 3,000톤급 SLBM 암모함이 자망 타격 훈련을 첫 공개하는 등 숨겨뒀던 강력한 한방을 날려버렸습니다. 실제로 3,000T급 잠수함의 실제 자막 및 타격 훈련 공개는 이번이 최초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숨죽여 이를 지켜봤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어뢰처럼 함정을 상대로 하는 중소형 무기뿐 아니라 지상의 고가치 표적을 노리는 대형 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이라면 하나의 무기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훈련은 적의 SLBM 탑재 잠수함이 기지에서 벗어나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NLL 이남으로 침투해 해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됐는데요. 적의 예상 기동 경로에서 경계 작전을 벌이던 암모함은 특정한 수중 소음을 탐지하고 분석해 적 잠수함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적 잠수함의 NLL 이남 진입이 확인되자 암모함은 어뢰 공격을 망설임 없이 준비하고 순식간에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뢰가 발신하는 소나 음파가 적함에 맞고 반사돼 돌아올 때 들리는 핑 소리는 주기가 점차 짧아지더니 이내 사라지면서 공격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어 암모함은 적의 육상 핵심 표적 타격 임무에 들어가 수중에서 은밀히 기동하다가 SLBM을 발사 적 전략 목표 지역을 타격하는 내용의 훈련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며 우리 잠수함 성능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암모함이 운용하는 SLBM은 수백 km 이상 사거리를 내는 대용량 연료, 대형 탄두 등 상당히 커 어뢰를 쏘기 위한 소구경의 짧은 수평 또는 경사 발사관에 집어넣을 수 없는데요. 대부분 주요 군사 선진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VLS를 장착하고 핵탄두 SLBM을 운용하는데 핵이 없는 한국은 디젤 잠수함에서 SLBM을 실전 운용하는 세계 유일 국가로 꼽히면서 감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더 강력해진 국산 잠수함 이번함의 기공식이 열리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잠수함 강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게 됐습니다. 지난달 방사청은 경남 거제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 중인 장보고3 배치 이번함 기공식을 개최하고 함 건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음을 알렸습니다. 이번함은 배치 1급 대비 국산화를 더욱 확대해 더욱 안정적으로 함정 운용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리튬 전지 체계 등 12종을 추가해 모두 70종의 국산화 장비가 탑재됩니다. 이에 따라 잠수함 수출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출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등 해외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기업인 한화오션에 따르면 이번 함은 내후년 함 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28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식은 국내 잠수함 건조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실제로 최근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더 일찍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잠수함이 제대로 명성을 날릴 판이 깔아졌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캐나다 총리가 러시아와 중국의 잠수함 확대를 경계하면서 캐나다 역시 잠수함 도입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 증강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6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 세계 주요 군함 제조사들이 뛰어들 태세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 가운데 한국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실제로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이 뛰어들 전망으로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3000T급 장보고3 잠수함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 잠수함의 경우 이미 기술적으로 검증돼 있는 만큼 수주 가능성이 매우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르면 올 가을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국내 조선업계가 세계 최고 잠수함 건조 국가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한국 해군이 전 세계에 망신을 뻗친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함 용도로 보이는 미사일을 한 발 사하자마자 추진체가 작동하지 않고 발사 10초 만에 바다로 풍덩 빠져버리는 모습인데요. 기술적인 결함을 떠나 한국산 무기의 신뢰에 금이 갈 만한 이 영상에 최근 대만전을 앞두고 있는 중국과 러우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에선 온갖 조롱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황구시5는 형편없는 한국의 해군력은 더 이상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고 러시아 역시 항공모함을 보유한 일본은 우려되나 세계대전 시 미국 편에 서게 될 한국은 북한의 존재 때문에 육상 방어에만 급급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중러 양국이 갑작스런 태세 전환을 보인 이유는 이 무기가 불발탄이 아닌 의도적으로 이런 식의 발사 형태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였는데요. 더불어 중러 양국이 합작 개발 중에 있는 핵잠과 항공모함 등이 무기가 실전 배치되는 순간 무용지물로 변할 것이라는 경고가 등장하자 양국은 더 거세게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체 대함 미사일인지 아니면 어뢰인지 구분조차 안 가는 이 무기의 정체와 지난달 30일 러시아발 기사 하나가 전 세계 군사 전문가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뒤숭숭한 대만 해협이 상황과 맞물려 중국과 러시아가 잠수함을 공동 설계한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소식을 전한 건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으로 이들은 러시아 연방군사기술협력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관련 내용이 헛소문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FSMTC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우리는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차세대 핵잠수함을 설계하고 있다며 아직 초기 단계라 완료 시점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군이 해당 뉴스에 반발한 건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잠수함은 해군 전력 중 최첨단 분야로 바다 깊숙한 곳에 숨어있다 적이 상상하지 못할 때 기습 공격하는 소위 게임 체인저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만과 호주 정부가 잠수함 전력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으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잠수함 선진국들은 잠수함을 수출하긴 하나 가장 중요한 핵심 레시피인 제작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고 심지어 최신형 잠수함은 수출 대상에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인 러시아는 냉전 시절 골프급, 로미오급 잠수함을 소련 연맹에 제공하며 중국 해군의 전력을 강화해준 적이 있으나 역시 기술 이전은 계렸고 때문에 중국은 잠수함 건조 기술과 관련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러야 했는데요. 다시 말해 중국과 러시아가 차세대 잠수함 공동 설계를 한다는 것은 서로의 패를 공유한다는 말이니 이는 서방 국가에 대한 사실상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지금에 와서 러시아가 중국의 기술 이전을 공유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유력한 추측으로 중국이 러시아가 가지지 않은 잠수함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잠수함 전문가 H.
아이서튼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공기부료 추진 체계, 즉 AIP 분야에서 러시아보다 앞서 있다며 러시아는 자국군이 운영 중인 라다급 디젤 잠수함에 아직 AIP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P란 디젤 잠수함에 적용되는 기술로 이를 장착하면 정기적으로 금유를 위해 수중으로 가야 하는 구형 디젤 잠수함과 달리 최대 몇 주 이상이나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되는데요. 연구원은 이어 최신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 개발에서도 중국이 러시아를 앞섰다며 각국은 디젤 잠수함의 동력을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꾸려는 노력도 진행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본이 세계 최초로 자국 소류급 잠수함을 리튬이온 전지 동력으로 변환하는데 성공한 것보다 앞선 기술일 수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중러 양국의 밀월이 당초 알려진 비핵 잠수함에서 그치지 않고 최강 전력으로 분류된 핵잠수함 영역까지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에서 무한정 동력이 생산돼 식량과 승조원의 정신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이론적으론 몇 년 동안도 자망할 수 있고 때문에 그동안 이 분야에선 양국 간 사이에서도 절대 양보가 없었는데요. 오죽하면 지난 6월 러시아 관세청은 폐기된 핵잠수함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기업을 적발하여 그 자리에서 핵잠을 불태움과 동시에 엄격한 군사기밀법을 적용해 법적 처리를 결정한 바 있었죠. 만약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침공한다면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 전쟁터가 한반도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날렸기에 한국으로선 반드시 이 같은 기술 동맹에 대적할 만한 신무기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러 양국은 한국이 선보인 새로운 대잠무기의 모습에 매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난 21년 우리 해군은 6번째 신형 호위함인 2800톤급 포항함을 진수시켰습니다. 이는 1500톤급 호위함과 1000톤급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된 신형 호위함으로 2009년 퇴역한 과거 포항함의 이름을 다시 붙인 것인데요. 이 군함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하늘을 나는 어뢰라 불리는 홍상어들 장착해 작전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함 미사일인 척 공중으로 발사됐다가 힘없이 추락한 이 미사일은 사실 대함용이 아닌 대잠어뢰였던 셈이었죠. 홍삼어 어뢰가 수중에서 비밀리에 발사하는 일반 어뢰와 달리 적들에게 발각되기 쉽도록 굳이 하늘로 발사하는 이유는 바로 초장거리에 있는 적들을 섬멸하기 위함인데요. 로켓에 장착되어 추진장치에 의해 하늘로 발사된 어뢰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 적함을 타격하는 방식이어서 긴 사정거리는 물론 공격력이 일반 어뢰에 비해 최소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방사청에 따르면 최신 중형 잠수함의 가격은 한 척당 5천억 원에 이르지만 이에 비해 최대 20km 떨어진 곳에서 날아올라 적 잠수함 근처로 들어간 뒤 음파로 추적, 격침시키는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는 18억 원에 불과하다며 높은 명중률만 보장된다면 대잠어뢰 확충으로 중러에 대응하는 게 보다 현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홍상어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해 2005년 군에 실전 배치된 경어뢰인 청상어에 유도탄을 장착한 무기체계로 전투함이나 헬기 및 해상 초계기 부근에 잠수함만 공격할 수 있었던 청상어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2000년부터 12년간 1000억 원의 개발비가 들어간 홍상어는 지난 10년 동안이나 해군에겐 버린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운용시험평가에선 4발 중 3발이 명중하여 평가 기준인 75%의 턱걸이로 합격한 정도였고 심지어 해군에 인도된 뒤에도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물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해군 측에서도 불만이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홍상어의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 약 3년간의 상세기술 분석을 실시해 품질을 개선해왔습니다. 실사격에서 목표물을 마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물에 들어가는 순간 중력의 최대 300배에 이르는 충격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연구팀은 목표 지점 상공에서 낙하 속도를 줄이기 위해 펼치는 낙하산의 고도를 종전 1km에서 1.2km로 높이며 입수각도 또한 90도에 가깝도록 조정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부품을 내충격성이 우수한 것으로 교체하고 전원을 공급하는 커넥터를 고정시킨 뒤 발사해본 결과 연습탄 한 발을 맞춘 데 이어 전투탄 한 발까지 정확히 명중에 성공했습니다.
종전보다 더 엄격해진 기준을 통과함에 따라 방사청은 이미 납품된 50여 발을 회수한 뒤 개선된 홍상어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상어의 양산 소식에 중러 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양산에 들어간 홍상어는 지름 533에 1톤가량의 무게로 종전보다 크기가 줄었지만 엄청난 파괴력은 그대로였기에 특히 목표물 아래 수중에서 폭발하면 폭발 과정에서 생긴 제트 기류로 인해 수상함들에게도 치명타를 안겨다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홍상어의 본격 양산이 시작된 이래 어디까지 기술 발전이 이뤄졌는지 도통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고 게다가 도대체 얼마만큼 생산이 이뤄졌는지도 극비에 붙여졌기에 주로 잠수함에 의존하는 중러 양국은 감히 동해나 서해에 함부로 해군의 기함을 띄울 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시연 발사 당시 그저 허술한 불발탄으로 여겨졌던 미사일이 사실 해군 전체를 묶어버릴 엄청난 무기로 밝혀진 마당에 과연 군사 전문가들의 말대로 이들이 한반도를 침공 범위로 설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늘을 지키는 KF-21과 지상을 지키는 K9, K2흑표. 이제는 해상을 봉인시켜버린 홍상어 초장거리 어뢰까지. 어쩌면 중러 양국은 한국을 침공하기는 균형, 역으로 한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하지 않기만을 바라야 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트럼프 암살 사건으로 보도해드린 적 있었죠? 배후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 보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 뉴스입니다. 8월 7일 야히야 시나르는 이란에서 폭사한 이스마일 하니에를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로 선출되었음입니다.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설계하고 주도한 강경파입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지난해 11월 4일 기자회견에서 시나르를 찾아내 제거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시나르 제거를 천명하며 그를 걸어다니는 죽은 자라고 부르는 등 이스라엘의 1순위 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제1 제거 대상을 보란듯이 하니 예의 후계자로 선출한 것입니다. 1988년 이스라엘 군인 2명을 살해하고 난 뒤 팔레스타인 측 정보원 4명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붙잡혀 이듬해 이스라엘 법원에서 종신형 사회를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 바닥에 땅굴을 파는 식으로 여러 차례 탈옥을 시도했습니까? 2011년 이스라엘 당국이 하마스의 인질로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 군인 길라드 샬리트와 포로 교환을 할 때 1,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과 함께 풀려났습니다. 당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포로 교환을 승인했습니까? 2022년 재집권한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결과적으로 자신이 풀어준 인물이 현재 가자지구 전쟁을 일으킨 핵심 인물이 된 것이 뼈아픈 실책을 저지른 셈입니다. 하마스로 돌아온 시나르는 군사조직 책임자가 돼 2012년 이란 혁명 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 이마니를 만나는 등 이란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부터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를 지낸 하니에가 2017년 물러나자 시나르가 이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해 하니에는 하마스 1인자인 정치국장에 선출되었습니다. 2021년 시나르의 연임이 결정된 직후 이스라엘군이 칸 유니스에 있는 그의 자택을 노려 공습하기도 했었습니다. 가자지구 지도자가 된 후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는 이스라엘의 암살 시도 직후 수차례 공개 행보를 보이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시나르는 하마스 무장 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 등과 함께 이스라엘을 기습하는 아라크사 홍수 작전을 계획 작년 10월 7일 이를 전격 실행에 옮겨 약 1,200명을 살해하고 이 50여 명을 납치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시나르에 대해 4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고 국제형사재판소도 그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쟁 발발 이후 시나르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다만 그가 하마스가 가자지구 아래에 복잡하게 파놓은 지하 땅굴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나르가 본격적으로 하마스 최고 지도부가 된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분노를 표출하며 반드시 죽일 것이라 말했습니까? 이렇게 되니 중동 지역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채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왔는데 우리 아시아도 평탄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대만 침공을 2027년 2월까지 확정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다 자세히 보시죠. CIA는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시한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은 중국군에 그때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대만 침공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재 시진핑과 중국군 지도부가 대만 전면 침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인데요. 특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사력에서 우세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고, 미국과 서방이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습은 중국 지도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번스 국장은 중국 지도부의 망설임을 지적하면서도 시진핑의 대만을 지배하려는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 대만은 한광훈련이라고 중국이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역은 물론이고 일반인까지 전부 참석해 공습 대비 등 훈련을 하며 보급품 운반 대피 훈련, 교동훈련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에 중국은 중국의 무인 항공기 2대를 보내 대만섬 주변을 최대 15시간가량 선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 암살 사건의 배후가 밝혀졌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현직 미국 관리들에 대한 암살을 사주한 혐의로 이란 정부와 연계된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을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46세의 아시프 메르찬트로 뉴욕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아시프 메르찬트는 저격수와 접촉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현직 관리들에 대한 암살 시도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한 걸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당시 이스라엘과 매우 친하게 지내며 이란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란 지휘관도 사살했으며 또한 2017년에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고 선포했었는데요. 이때 많은 중동 국가의 원성을 샀었습니다.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스라엘의 입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암살 시도를 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시 돌아와 지난달 12일에는 이러한 모해 후 미국을 떠나려다가 연방수사국 FBI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그가 접촉한 저격수는 실제로는 잠복 수사 중인 요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 당국은 메르찬트의 배후에 이란 정부가 있다고 보고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란의 암살 첩보가 입수된 후 당국은 경호 수준을 높였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나 쿠드스군 지휘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의 살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현직 고위 관료들에 대한 이란의 지속적인 위해 가능성을 경고해왔습니다. 솔레이마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년 1월 3일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에서 미군의 무인기 미사일 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캐나다 외교장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캐나다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와 잠수함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한국의 KF-21 전투기 완성과 맞물려 유럽 각국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근처 알래스카에 중국 군용기가 출현했다는 보도 이후 캐나다에서는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해 유례없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최근 시험 비행에서 성공적인 비행을 이어가며 엔진 안전성 테스트까지 마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매스컴과 군사무기 싱크탱크 매체 프레이저 리뷰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방산에 대한 캐나다의 새로운 관심을 나타내며 양국 간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캐나다가 기존에 도입 예정이었던 미국산 F-35 대신 한국의 KF-21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F-35를 모두 도입하는 것보다
KF-21 전투기와 병행하는 방식인 투트랙 방식을 새롭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 더 이상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 캐나다는 현재 노후화된 호넷 전투기만 보유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는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 영공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투기가 시베리아를 넘어 번번이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며 얼마 전에는 알래스카 주변에 중국 전투기 몇 대가 이륙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과 남극의 빙하 대륙이 녹으면서 많은 국가에서 해상권을 차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과 캐나다는 작년 12월 방산 군수 협력 MOU를 개정하며 방산 분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엄동한 방위사업청장은 한국과 캐나다의 정상회의에서 방산 협력 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 계획을 계약하며 지난해 5월 이뤄진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양국 관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진행됐다는 설명입니다. 추후 양국은 외교, 국방 고위급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협력을 제도화하고 글로벌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과 방산 관련 양국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캐나다 외교장관은 특히 차세대 전투기와 잠수함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캐나다는 최근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도입 비용을 한 기체당 80조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군 관계자는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후속 군수 지원 능력의 점수 비중을 높게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그 후보에는 대한민국의 장보고3와 일본의 소류 잠수함이 유력하게 올랐습니다. 이 사업에는 3000동급 재래식 잠수함 개발 경험이 있는 한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스페인 6개국이 참여했으나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건조 중이거나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투함 수출 경험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산 잠수함이 압도적으로 유력합니다.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은 한국 근무 경험이 있으며 대한민국 방산 무기의 가격 경쟁력과 뛰어난 성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는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의 KF-21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 국방장관은 이 전투기가 지속적인 시험 비행과 수차례의 이착륙, 반복 엔진 테스트, 무장체계 확립을 통해 세미스텔스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한국과의 군사동맹국으로서의 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전투 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동시에 도입하여 F-35 전투기에 소모되는 막대한 비용과 부족한 무장량을 보완하기 위한 더욱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이번에 구입한 F-35 전투기의 생산 효율성이 매우 비효율적이어서 2028년까지 겨우 4대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2년마다 4대씩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까? 캐나다의 최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는 스웨덴의 사브 그리펜, 미국의 록히드 마틴 F-35, 보잉의 FA-18EF 슈퍼 호넷을 후보로 두었으며 최종적으로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가 결정되었지만 또한 지난 12월 F-35가 추락한 이후 캐나다 국방장관이 새로운 대체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미국산 F-35의 작전 반경으로는 캐나다의 영공 방어를 온전히 메울 수 없다며 캐나다 공군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CRF 프로그램에 자금이 지원된다면 KF-21 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KF-21 전투기가 캐나다 공군에 인수되는 시기를 2027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F-35와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모습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공군의 신규 전투기 구매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진행된 차세대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캐나다 정부가 KF-21 전투기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로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캐나다가 첫 구매국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대한민국에게 큰 호재로 작용하며 해외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됨에 따라 KF-21 전투기의 수량이 증가할수록 대한민국 공군은 성능과 질적인 면에서 개선을 이루며 일본의 함 제기를 압도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에게 절망적이고 공포스러운 이야기이며 거의 모든 방위 비용을 해공군에게 쏟아부음에도 대한민국에게 밀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KF-21 전투기는 캐나다 공군이 가장 강력한 성능과 가성비를 가진 전투기로 현실적인 대처 방안으로 보도되었습니까? 특히 미국산 F-35 전투기의 생산이 오래 걸려 2028년 도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한국형 파스 시스템 도입으로 KF-21 전투기의 빠른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중반부터 2030년까지 KF-21 보람에 120대 이상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로우급 기체를 하향 조정하고 상위급 및 미들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전투기 수량을 대폭 상향시킨 것으로 공군의 전술기 보유량과 전투력이 크게 상승하는 국가방위적인 일입니다. 캐나다가 미국산 F-35 전투기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구입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F-35 전투기만으로 전투기를 운영하기에는 가성비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는 유지비가 매우 높은 반면 한국산 KF-21 전투기는 운용 비용 대비 효율성이 4배 가까이 높습니다. 두 번째, 캐나다 공군은 예산을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F-35 전투기만 사용할 경우 예산 부족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계적으로 전쟁 붐이 일어나 각 국가의 방어선을 구축해놔야 한다. 네 번째, F-35 전투기는 스텔스 기체이기 때문에 KF-21 전투기에 비해 무장량이 부족하며 화력 투사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캐나다 언론은 캐나다 공군이 화력 투사에 적합한 다목적 전투기를 찾고 있으며 한국산 KF-21 전투기가 이러한 요구에 딱 맞는 전투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는 이 전투기를 최소 40대 구매할 계획입니다. 캐나다의 하지트 국방장관은 새로운 대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혀 미국산 F-35 전투기만으로는 캐나다 영공을 완벽하게 수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KF-21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며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6대의 KF-21 시제기가 모두 초도 비행에 성공했으며 내년 양산을 위한 준비와 성능 평가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KF-21 전투기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 전투기가 캐나다 공군에 인수되는 시기는 2027년으로 예상되며 이는 F-35 전투기의 2028년 도입 이전에 1차적인 전략 보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금 확보 시기와 KF-21 전투기 양산 시기가 맞물릴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시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캐나다는 한국산 명품 무기로 중국과 적국의 위협을 이겨내겠다는 자주 국방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캐나다의 전투기 도입 사업과 잠수함 수주가 대한민국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그 후폭풍은 일반 가정에까지 몰아치고 있습니다. 전력난 초기에는 전국의 제조업체에만 영향을 주었지만 중국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의 경우 지난 25일부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력난은 특히 동북 삼성에서 심각한데 이곳 주민들은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랴오닝성의 성도인 선양에서는 가로등은 물론 신호등도 꺼져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제조업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 중단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랴오닝성 펑우 이주업 유한공사 공장에서는 가스 누출 사고로 23명이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환풍기가 멈춰 용광로에서 나온 유독가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어디에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석탄 재고량이 앞으로 2주 정도밖에는 버틸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 발전용 석탄의 가격은 1,600위안 안팎까지 치솟았는데 이것은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3배가량 폭등한 것입니다. 시노링크 증권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중국의 발전용 석탄은 무려 2억 2.200만 톤, 3억 4.400만 톤가량이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고, 조만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중국의 전력난 사태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이 사태는 시진핑 주석조차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난해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휘하에 에너지 소비 총량과 탄소가스 배출량을 각각 13.5%와 18%씩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지방정부에 하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점검을 해본 결과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작년보다 에너지 소비가 도리어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광둥푸 젠장수 등 9개 지역에서는 중앙당으로부터 1급 경고를 받았고 저장 헤이룸장 랴오닝 등 10개 지역엔 2급 경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석탄, 철강, 비철금속 등의 산업을 특정해 저탄소 공정으로 혁신하고 친환경 제조를 구축하라고 더욱더 압박을 가했고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반강제적인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랴오닝 지린 헤이롱장 등 동북 삼성 일대는 최근 들어 바람이 잦아들면서 풍력 발전량이 급감했는데 여기에 중국 정부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자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았던 동북 삼성이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저탄소 공정으로의 혁신을 기술이 아니라 명령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놀라운데요. 해외에서도 중국의 이번 전력난을 보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중국 특유의 계획 경제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입니다.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그냥 올해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작년보다 3% 줄이는 목표를 제시하면 각 지방 지도자들은 연내에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야만 하기 때문에 9월 중순부터 전기 공급을 줄이거나 아예 끊어버리는 전기 배급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동북 삼성의 대정전 사태가 전국적인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민심이 크게 동요하자 중국 당국도 걱정은 되는지 긴급 성명을 내놨습니다. 시진핑 총서기의 에너지 안보에 관한 지시에 따라 기본 민생용 전력 수요를 보장하면서 최대한 전력 공급 상황을 피하겠다. 사실 이번 전력 대란의 출발은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이었는데 대정전 사태의 해결도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의 은혜로 선전되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사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현대 중국의 역사에서 계획 경제의 경직성이 가장 큰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 것은 마오쩌둥 집권기에 추진된 대약진 운동 때였습니다. 당시 중국 전역이 중앙이 하달한 철강 생산량이라는 목표 달성에 골몰한 나머지 멀쩡한 기계와 농기구를 용광로에 넣고 쓸모가 없는 저질철을 생산했는데 이러한 어리석은 정책으로 결국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수천만 명이 아사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력대란 사태야말로 작은 문제가 커져서 커다란 사태로 비화할 때까지 누구도 용감하게 나서 노선 수정을 건의하기 어려운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전력난은 중국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폭스콘 계열사,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를 포함해 대만 제조 공장 상당수도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력난으로 누구보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애플과 대만입니다. 중국 내 애플 파트너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용 마더보드를 만드는 유니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세계 자회사의 가동을 중단했고 스피커를 만드는 콘크래프트 홀딩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애플 제품을 조립하는 데만 폭스콘의 자회사 이순정밀공업 역시 중국 장쑤성 쿤산 공장 라인을 중단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아이폰 13 초기 공급 물량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애플은 삼성 폴더블폰의 세계적인 흥행에 안 그래도 마음이 급할 텐데 공장이 멈춰서는 암초까지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업들은 멀쩡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의 D램 생산량의 50% 수준인 월 17만 장의 웨이퍼가 중국 우시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도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현지 공장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한 SK하이닉스 사장은 중국 전력난 영향을 묻는 기자 질문에 당사 오퍼레이션에 전혀 지장이 없다며 아무래도 반도체라고 신경을 써주나 보죠. 라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대답은 사장이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는 적어도 차질이 없도록 전력 공급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중국에서 사용해야 할 반도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국영 반도체 기업 칭화윤이마저 파산한 상황에서 한국의 반도체 공급마저 끊어진다면 중국 산업 전체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부족의 책임이 중국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삼성과 SK는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마저 끊는다면 중국 지방정부의 막대한 예산과 고용을 책임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장수성의 2차전지 양극재 생산 공장과 배터리 생산 공장을 각각 두고 있지만 전력에 대한 문제 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 자국민이 죽어나가고 민심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만, 일본, 미국 기업이 전력은 끊어도 한국 기업들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전력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내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때 전 세계의 베이징의 푸른 하늘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경제의 성과로 맑은 하늘을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오히려 대정전 사태라는 국제적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중국의 대정전 사태는 중국 내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주었고 안 그래도 베트남, 인도 등으로 탈중국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전 사태는 이를 더 가속화시키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 피해가 적은 곳은 한국의 반도체와 한국 배터리 공장들, 그리고 수혜를 본 또 한 곳은 한국의 맑은 하늘뿐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전력난과 대정전 사태 덕분에 한국 국민들이 모처럼 맑은 하늘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